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 입시센터장 박건영입니다. 네. 네. 한 10년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시 배치도 제가 올해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더 힘들긴 했으나 그래도 부모님들 얼굴 보면서 또 화면을 같이 띄워가면서 보는 걸 보면서 과학의 발달이 되면서 예전처럼 뭐 끊기거나 이런 거 없이 온라인으로 잘 중계되는 모습에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또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고3들은 제가 인제 강남에 한 20년 있었고 대수반을 약 10년 정도 종합반에서 강사 겸 그리고 담임을 했었습니다. 그 학생들 인제 입시를 이제 해 보면서 또 일산에 가서 제가 일산에 2년 정도 부임해 있는데요. 고삼 학생들 공부하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누수가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6 평, 9평 보면서 아이들의 멘탈이 많이 흔들린 거 보면서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학원의 수업이 끊기고 이어지고 끊기고 이전을 반복하는 거 보면서 아이들이 고3이 되어서 수능 체제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현장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할 얘기는 이 조기 선발반에 있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네. 됐나요?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는데요. 재수에서 있어서 일단 정시의 성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시가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선택형 수능이 인제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 선택형 수능이 되면 현재 아이들이 그냥 수학이나 국어에서 배우던 내용의 일부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선택의 유불리는 생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제2 외국어와 논술인데요. 제2 외국어가 사탐 대체됐었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사탐이 대체되니까 아랍어 같은 경우 잘 찍으면 1 등급 받아서 100 분이 100 받아서 표점이 72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대학 가는 데 유용했었는데 '내년부터 절대평가가 된다.' 이런 영향이 어떻게 재수할 때 영향을 미칠까? 논술 같은 경우 제가 제가 또 강남에 있었으니까 재수반 아이들이 수시하면 다 논술로 갔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연세대부터 외국어 대학교까지 쭉 쓰고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추합도 있었고 추합을 통해서 학교를 합격하고 이랬던 시기가 옛날이라면 지금은 한 3년 전에 제가 아는 제자가 연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외대까지 쭉 썼는데 예비 1 번이었습니다. 연대 심리학과를 썼는데 여학생들은 심리학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연대 심리학과 1 번, 2 번, 3 번이 제가 다 아는 제자였는데 안타깝게도 그 해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예비 1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왜 연대 심리학과를 썼을까? 연대 심리학이 아닌 다른 쪽에 빠지는 데가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논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논술에 인원도 줄어들었으니까 현명하게 지원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지원 전략은 아직 다 인제 지금 이제 1년 후의 일이지만 어느 정도 스케치를 그려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로 입시 구도를 알고 지원을 해야지 결국 재수를 통해서 반드시 대학에 합격하게 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지만 재수생들은 계속 수없이 선생님들과 다른 연사로부터 이런 정보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이 정시 확대되는 시대에 조기 선발이건 재수를 시작한 친구들이 '성공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이 슬라이드는 2022 학년도입니다. 2022 학년도. 그러니까 주요 대학교에서 주로 인제 요 대학을 일단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바로 2022 하고 2021 요 올해와 내년도의 그 모집의 차이인데요. 한눈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2023 학년도까지 원래 정시를 좀 늘려라 40% 인데 이미 이렇게 고대나 연대는 40.1%로 정시가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고려대는 올해까지 18.4로 재수생이 정말 쓰기 어려웠죠. 근데 이렇게 40.1 이렇게 해서 인원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나머지 대학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에 슬라이드에 설명드리겠지만 주요 대학이 15개 대학이 15,000명이 정시였다면 5,000명이 늘어서 한 20,000명 정도로 정시 인원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를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는데 왜 노란색으로 했냐면 이 교과 전형이 재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형 자체가 무척 많이 늘어났고 그쪽으로 재학생들이 준비해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입시는 현재 지금 중3부터 현재 고3 아이들까지는 올해 아이들과 달리 지역균형 전형이 적용이 되어서 애들이 다 지금 내신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3학년 아이들도 내신, 논술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현장에서 입시센터 안에서 재학생 아이들 올해도 제가 상담한 애들 20%가 서울대 아이들이었고 그중에 직윤이 3명 정도가 있었는데 걔들은 논술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종합전형하고 교과전형 그리고 수능 잘 안 나와서 결과적으로 고려대를 정시를 못 가니까 무조건 수시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것은 교과 전형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지금 이게 2021학년도는 없었어요. 근데 많이 늘었다라는 건 여기로 재학생 상위권 애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재수하는 친구들에게는 저 상식적으로 늘어난 저 문으로 들어갈 학생들이 많아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내년의 환경은 재수하는 친구들에게는 저희는 예상하거든요. 재수생은 늘어나겠구나. 왜냐하면 이 구도 안에서 자기가 현재는 대학을 가기 힘들어서 간신히 갔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그게 완화된다면 학생들은 분명히 재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학원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논술을 보시죠. 논술 쪽은 재수생들이 주력하는 전형입니다. 수능과 논술을 많이 반복하죠. 종합반 같은 경우는 우리 이투스 앤서처럼 논술 단과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꾸준히 공부한 아이들이 재수생인데 인원이 좀 줄어든 거는 좀 학생들에게는 불리함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는 주요 대학인 거고 적성고사 보는 대학이 논술로 바뀌게 됩니다. 적성고사 폐지가 되면서 전체적인 인원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주요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이렇게 전체적인 구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수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앞에 하는데 구도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구조적인 얘기도 좀 하는데요. 보시면 이 모집 인원이 따로 이게 모집 인원이 아니라 응시 인원입니다. 올해 뭐 결시도 많았다고 하는데 13% 정도가 결시했다고 해요. 그럼 49만 명이니까 한 15,000명 정도가 결시를 했다는 얘기고 그 인원 중에서 수시를 붙은 아이들이 좀 있을 테니까 저희 예상은 그 아이들이 빠지는 순간 적어도 상위 그룹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고 수시 이미 붙었거나 그런 아이들이 제가 15,000은 그 13% 중에 10%는 늘 결시를 해요. 근데 3%가 더 늘었다는 얘기는 그 3%는 코로나도 있고 수능도 굳이 볼 필요가 없고 수시는 붙었고 이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000명인데 그 인원이 결과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상위 그룹에 극상위는 아니지만 상위 그룹의 최저 기준 달성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응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빠진 인원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응시에 신청했더라도 빠지는 인원들이 최종적으로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제 그 인원은 그런 현상이 또 매년 또 다르게 발생하는데 내년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일단 이렇게 10,000명이 줍니다. 49만에서 48만 정도로 해서 10,000명은 아니지만 10,000명 가까이 줄고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이미 5만 명이 줄었고 여기가 또 다시 한 4만에서 5만 정도 줄었고 여기도 10,000명 가까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의 모집 정원은 그다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모집 정원 줄여서 대학이 긴축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줄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응시 인원은 줄어드는데 대학문은 일정하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전에 보셔야 될 건데 앞서 제가 서울대부터 여기 이 서울대학교부터 쭉 이렇게 있는 거고 숙명여대까지 15개 대학교 2019년 정시 모집 13,000 2020년 14,000, 15,000 그래서 내년에는 2만 명으로 이제 다시 이제 증가세가 됩니다. 그러면 줄어든 인원의 정시의 모집인은 늘어났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센터에서 학생들의 경쟁률을 쭉 조사했습니다. 추이 결과를 이렇게 화살표로 쉽게 나타냈는데 결국 이제 도출하는 과정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서울대부터 이화여대까지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2016, 2012, 17부터 해서 최근 3년 2018, 2019, 2020.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바로 정시 모집이 가장 최저점을 찍었던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슬슬슬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평균을 따져봤을 때 전체적인 학교의 평균, 주요 학교의 평균이 이렇게 9,500명 모집에 예를 들면 요 학교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6만 명이니까 6.4대 1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같은 학교 모집인원 좀 늘었죠. 그러니까 5.62대 1로 그 경쟁률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9,000이었던 게 이제 10,000명으로 이제 물론 요 대학교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쓸 아이들은 쓰겠죠. 성적 안 나온 애들이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쓸 아이들이 쓰는데 그 인원이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니까 6.4에서 5.15 정도니까 적어도 한 1 정도가 경쟁률이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시로 정말 가기 어려우니까 저 같은 경우 입센터 하면서 야 수시로 가 재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은 제가 예전에 강사하고 담임하던 시기가 된 것처럼 이제 글자의 시대가 아니라 숫자의 시대가 다시 돼서 성적 하나 한 문제 더 맞으면 너가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수월해지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상적인 해석을 말씀드렸고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은 현상을 제가 그냥 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문과 쪽에는 경영 쪽, 서울대, 연대, 고대, 경영. 가군에 서울대, 나군에 연세대, 고대가 있죠. 그리고 이 대학의 누적 백분이라고 하는 건 상위 몇 프로면 되나 요즘에 고속 성장이건 이투수 모지건 모지가 이제 새로 나왔습니다. 모의 지원의 줄임말인데 그렇게 좀 찾아보면 내 환산 점수로 혹은 백분위로 내 위치가 어디쯤 되고 그 점수로 아이들이 어디 학과에 쓰는데 그 점수는 대체로 상위 0.1% 사실 이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더 치열해서 뭐 상위 0.06 이렇게 이제 해마다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근데 결과를 봤습니다. 어떤 결과를 봤냐 하면 여기 이게 올해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그리고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에서 발표한 최종 입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결은 합격자의 70% 컷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컷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저희가 기관들이 예상을 했을 때 291일 거야. 뭐 여기 고려대 경영 296일 거야라고 예상했던 점수를 빗나가서 291, 285 정도로 굉장히 큰 격차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296이 291, 5점 정도의 백분위 격차가 발생했고 291, 285 마찬가지로 약 5점 가까운 격차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벌써 학생들의 물론 인원이 줄었다 등등인가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합격선이 낮아지는 거고 그 합격선이 낮아지니까 올해 원서를 쓸 때는 전년도의 성적 말고 올해의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은 낮은 성적대라도 과감히 쓸 수 있는 건 써야 된다 이겁니다. 아마 여기 조기 선발에 오는 친구들도 정기 선발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소신 있게 써볼 학과가 있다면 전년도 성적을 너무 그것만 맹신하지 말고 그 언저리라면 소신 있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 기관의 배치와 실제 입결의 그 하락과의 차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국민대학교입니다. 그룹으로 따지면 인서울 중에서 약 C그룹 정도 되죠. 그러니까 중하위로 분류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인서울의 대학 다 좋은 평가를 얘기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 C그룹에 대한 이 국민대학교는 더더욱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 위에서부터 그 하락세가 쭉 계속되면 이 아래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 현상이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치열한 데고 여기는 덜 치열하니까요. 실제로도 2019년에 국민대학교에서 발표한 이건 대학 발표입니다. 경영학부가 272에 100분이었는데 이 국민대는 또 100분위로 뽑죠. 그리고 여기 100분위는 평균 100분위 267로서 또 낮아진 것.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서울대, 연대, 고대도 미세하게 낮아졌고 근데 사실 미세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벌어졌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많이 아예 대학교 발표 입결을 저희가 보더라도 경영학부, 국민대 인원 줄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거는 결과적으로 비슷한 경쟁률인데 점수가 낮아졌구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원서 넣을 때 전년도 점수가 많이 낮아진 상태로 지금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 전년도 점수보다요. 이렇게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정시 배치에 대한 현상을 보면서 정시 확대가 진짜 다양한 결과를 낳는데 결론은 정시 성적 자체가 낮아지기도 하고 합격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성적을 그만큼 올려버리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선택형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유불리 예상 이렇게 제가 얘기해 본 건데 잘 듣고 계시나요? 네. 제가 재수반에 보통 개강하면 표정이 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수해야 돼라는 생각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공부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고 애들이 이제 웃음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또 재수반에 있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재수를 통해서 상위대학을 간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더라도 혹은 다음에 한 번 더 해서 가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재수는 한 번 더 하는 거야. 사실 여기 휘문고등학교는 거의 뭐 99%가 재수하잖아요. 의대 못 가면 다 재수하지 않나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많은 재수의 상황이 있다라는 점도 감안하셔서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이것도 일종의 내년의 입시 설명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형 수능 도입을 좀 안내해드리면 2021학년도가 지금 내 아이들이 수능을 치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지금 시험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12월 3일로 변경이 되고 EBS 연계 때문에 고3 때 아마 아이들이 학교에서 EBS 문제를 많이 풀었을 겁니다. 수특이건 뭐 올림포스건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었을 텐데 그 문제를 푸는 이유는 70% 연계였다라는 거죠. 근데 내년에는 연계가 떨어집니다. 이럴 경우는 어떤 쪽이 더 유리하냐 하면 생소한 문제를 많이 푸는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대는 이미 교재 안에 그 70%의 작품들이나 내용이 있는데 50%면 그 나머지는 밖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보통 생소한 작품을 많이 풀수록 유리하다 또는 그런 작품에 대한 이해가 있을수록 유리하다 이런 게 EBS 연계에서 알아두셔야 될 거고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지금 보시면 필수 과목이 이거 공통 과목이라고 합니다. 독서 문학이 있고요. 그리고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화작과 언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수원 수투 요게 이제 뭐 삼각함수 들어가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과목이 됐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을 공통으로 하고 확통과 미적 기하 이쪽은 대체로 인문계 학생들 이쪽은 자연계 학생이 선택하는 그런 쪽으로 옵션을 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다 할 필요는 없다. 현행 수능에서는 이과 아이들도 확통 풀거든요. 근데 확통이 굳이 자연계 공대 쪽 아이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줄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모 그 입시 기관의 빅 마우스, 그러니까 저보다 벌써 한 20년 이상 나이가 된 그분들이 이제 빅 마우스죠. 올드 하신 분이지만 꽤 유명하신 분들이 그런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국어는 애들이 화작 선택할 거야. 그리고 수학은 뭐 유불리 얘기는 안 하시고요. 문과는 확통이고 미적은 기하, 미적 기하는 이과지. 뭐 이거는 당연히 하신 말씀인데 화작을 선택하겠다는 저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애들은 쉬운 걸 좋아합니다. 어려운 건 싫어하죠. 그러니까 쉬운 거 좋아하니까 화작 선택하겠지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 적어도 강남에 와서 재수할 정도라면 그런 단순한 생각 갖고 재수하면 내 목표 이상의 대학을 가기가 좀 힘들기도 할 것 같아서 제가 선택의 유불리를 아예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유불리가 될 것 같은 구조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앞으로 내년도 설명회에서 엄청 많이 볼 그림인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올해 그 선택형 수능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2005부터 2011까지 정말 많이 했던 방식이야. 우리 방식을 믿어. 한 다음에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공통 과목 아까 보셨죠? 독서문학 또는 수원수투가 있고 여기 수학에 미적기하 확률 선택한다 요 두 가지인데 요 공통과 선택에 있어서 여기가 한 배점이 한 76점이 됩니다. 여기가 한 24점. 이번에 그 시험 평가한 거 보니까 76점, 24점으로 100점 만점 배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점수를 산출하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게 좀 복잡하니까 요것만 그냥 제가 그냥 크게 확대했는데요. 변수는 한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 자체가 왜 난이도가 높은 거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높은 점수 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수능 점수에서 수학 가형 조금 어려웠죠. 134가 정점이다가 지금 137로 올라갈 것 같고 국어도 좀 어려웠죠. 표점 만점 140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수는 학생들의 원점수 평균에서 그 평균과 편차와 등등을 고려해서 이 시험이 어려웠다 생각하면 와, 너 표점을 그래도 잘 봤으니까 올려줄게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때가 제일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인데 표점에 대한 건 이제 아시죠? 근데 올해 표점이 이제 그렇다면 내년에는 팀전, 다시 말하면 선택자의 공통 과목의 원점수 평균이 그 과정에서 약간 더해집니다. 그러면 선택은 내가 했지만 나와 같이 같은 과목을 선택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아이들의 공통 과목의 평균이 높은 것이 좋을까요? 낮은 것이 좋을까요? 높아야지 나중에 환산할 때 수치상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기하냐 미적이냐 확통이냐 선택하는 아이들 중에서 그 선택 과목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의 공통 과목은 선택한 애들끼리 환산해서 표점이 나오니까 표준화 점수가 나오니까 와, 선택자의 규모와 그 다음에 질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상위권이 맞냐 이겁니다. 그게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잠깐만요. 여기에 결론은 뭐냐면, 이제 입시는 팀전이다. 수학에서, 국어에서. 그리고 내가 선택한 과목에 나와 같이 선택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원점수가 높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이 같이 그 점수로 내 그룹에 반영이 되니까, 나는 선택할 때 똘똘한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의 선택 과목을 하게 되면 내 점수도 잘 나오고 평균도 높게 받아서 내 전체적인 표준화 점수가 어떻게 된다? 상당히 높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능 점수가 표준 점수가 되고 그거 가지고 4%, 7% 등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물론 이 시뮬레이션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먼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 이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적 기하. 미적이 90% 정도가 선택을 많이 하고요. 기하는 10% 미만. 예년을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아이들, 특히 여학생, 자연계 학생들이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하 선택한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다고 해서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 자연계 상위권 아이들 중에서 기하를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을 하는 거죠. 기하를 쉽게 하거나 기하가 어렵게 출제되거나 이렇게 가정을 해본 거고 기하 선택자가 우수한 집단이다라고 하게 되면 계산상 공통 과목의 평균은 올라가고 왜냐하면 얘들이 가정해 봅시다. 이것도 미적을 여기다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수 평균이 올라가고 표준 편차는 떨어지게 되면 이 학생들의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요 점수대 아이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점수 100에서 한 92점대 아이들, 이 정도면 4점짜리 2개 틀린 건데 여기 이 성적대 아이들도 상당히 잘하는 아이들인데 비슷한 원점수를 받았으나 환산해 봤더니 기하가 약간 유리하더라 이겁니다. 물론 이 안에 기하 대신에 미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기하에 대해서 우리가 전제를 어떻게 했죠? 시험이 쉽게 출제되고 어렵게 출제되건 간에 얘들이 우수하다면 공통 과목의 평균이 높을 거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낮을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환산해 봤더니 표점이 약 1점 정도가 기하 쪽에서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꼭 기하 선택이다가 아니라 어떤 과목의 선택자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아냐 하면 내년 3월입니다. 내년 3월에 이 점수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실제로 해보면 기하가 유리할지 아니면 미적이 유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된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희 예상은 이렇습니다. 저희 예상은 미적, 기하 이 두 가지가 일단 문제인데 그중에 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얘기는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 특히 올해 이제 조기 선발반에 들어와서 공부한 친구들은 현재 수능 구조에서 기하 과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학교에서 기하는 배웠는데 수능 준비로 기하를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충 공부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재수하면서 미적 선택한 재수생들이 거의 99%일 겁니다. 기하는 안 배웠거나
또는 내가 또 배우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미적 선택을 하게 되면 재수생 다수가 미적을 선택하게 돼서 원점수 평균은 상승한다. 그리고 내가 그 과목을 잘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이 하나 나오고요. 자, 확통이 문제입니다. 확통. 그러니까 올해는 그럼 제가 내년에 결론 말씀드렸죠. 미적이 표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 아까 시뮬레이션상에서 기하를 말씀드렸으나 평균이 높고 편차가 낮은 과목이 유리하고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 과목은 다수의 재수생이 미적을 선택하기 때문에 걔들은 대부분 상위권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점수가 더 높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과 어머니는 뭐가 문제냐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수학 가형, 나형 따로 봤잖아요. 지금은 같이 묶어서 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이미 기하, 미적 아이들 서로 치고받고 해서 표점이 얘들이 137, 136, 135 나올 때 확통은 아까 확통 아이들끼리 표준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확통은 누가 많이 선택할까요? 요즘에 예체능도 수학 많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수학 선택하는 예체능 아이들 그리고 수학 약한 아이들이 다수 확통을 선택합니다. 그럼 얘들의 평균이 깎아먹는 거죠, 애들이. 결과적으로 내 아이의 확통은 선택 자체를 잘 할 수밖에 없지만 표점 자체가 최상위 그룹에 정말 만점을 유지하지 않는 한 자연계 아이들의 표준 점수를 넘어서기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원서를 쓸 때는 확통 선택한 아이들끼리 쓰겠죠. 미적계 선택한 이과에서 문과로 안 넘어오겠다라는 전제가 있지만 실제로 시험 자체는 통으로 같이 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년에 논술 수능 최저 달성하는 문과 애들 줄겠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어요? 표점 성적 가지고 옛날에는 수학 가형, 나형을 나눠서 4%, 7% 찍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다 같이 수학 봤잖아요. 선택만 다를 뿐. 그 아이들 47만 명 아이들이 결국 수학을 봤다고 했으면 그 인원을 가지고 4%, 7% 이렇게 12%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점이 높은 아이들부터 4%가 되겠죠. 그때 문과 애들이 과연 몇 프로가 들어갈까? 저는 절반 이상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문과는 최저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지금 대학은. 안 낮추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최저를 통과했잖아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 부분이 현재 이 미적과 확통 기하의 문제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조기 선발반 하면서 기하를 미적을 이것도 있지만 사실 공통 과목의 비중이 76점, 약 75%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이 문과건 이과건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의 이 성적 자체를 내 팀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상당히 확실하게 다져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기 선발반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지만 수학 때문에 재수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물론 국어가 학과를 결정하기도 하고 당락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지만 수학은 모르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수학 자체에 대한 탄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매 화작에 대한 선택은 말씀드릴게요. 언어 매체 화합법 장문. 자, 그러면 자연계 아이들도 상위권은 공부 잘합니다. 국어 잘 봅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분명히 자연계 아이들이 우세지만 이쪽 국어 과목은 문과도 잘하지만 이과도 잘하는 두 가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대등합니다. 문과도 잘하고요. 근데 선택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언어 매체 과목이 문법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하위권은 정말 싫어합니다. 음운, 음절 이런 거 있잖아요. 국외음악. 지금도 생각해 보시면 겹문장, 많은 문장, 이어진 문장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외우기 어렵고 따지기 어려운 거니까 아이들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화작문을 선택할 거고요. 아까 그 빅마우스 입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언어 매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자들이 적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화작 선택한 아이들 그룹 팀, 그리고 문법 팀. 그럼 결국 그 팀의 선택한 과목 독서 문학은 공통 점수고 원점수 평균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애들일까요? 아마 여기 우리 청솔의 선생님들은 국어 선생님들은 무조건 뭐 선택하라고 할 것 같아요? 언매 선택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언매. 적어도 그냥 너는 정시로 안 가고 최저 때문에 그렇다면 화작 아니면 부담이 적다면 실기 때문이라면 화작해라고 하지만 저라면 또는 제가 얘기해본 국어 선생님들은 야 문법 중요해. 그리고 그거 성적 잘 나오고 거기에 상위권 있으니까 그 점수가 결과적으로 선택형 수능에서 유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상위권 선택, 원점수 평균 상승. 그리고 내가 문법을 공부하면 또 하나의 장점이 화작문은 제시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문법은 제시문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독해하는 시간이 화작이 길고 문법이 짧아지고 문법은 법칙이니까 외워두면 사실상 잘만 공부하면 변형이 나와도 문제를 푸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화작은 변형 이런 건 없는데 다양한 지문이 좀 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쭉 전체적인 학생들을 고려할 때 유리한 걸 찾아봐라. 언매다 이거고요. 근데 지금 입시에 연구소 하는 분들 선배 그 입시하시는 분들은 뭐 하고 있다? 화작을 많이 선택할 걸요? 라고 언론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질적인 선택은 여기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어가 3등급 재수생들이 이제 그 난이도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이 어려우면 재수생이 유리할까요? 재학생이 유리할까요? 재수생이 유리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시험이 쉽잖아요? 그러면 서로 변별력 없고 재학생들도 잘합니다. 물론 재학생 중에 극상 애들은 원래 잘해요. 근데 시험이 어려우면 멘붕에 빠지는 건 재학생입니다. 근데 이 부분 영어 같은 경우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예전에는 영어 비중이 낮다, 절대평가 때문에 낮다라는 오해가 있었고 대학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영어 때문에 변별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모든 대학이 이제 정시도 확대하고 변별력도 필요하잖아요. 다 점수를 이게 변별을 세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예전에는 2등급부터 0.5점이었는데 그것까지는 똑같은데 3등급이 1점에서 2점으로 그러니까 3등급이 되면 그 순간 서울대는 쓰지 못하죠. 사실은 뭐 70점대 학생들이 서울대 쓰겠습니까마는 근데 여기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제 연세대학교는 아예 처음부터 영어를 비율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점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감점의 폭이 2등급 내려가는 순간 95점의 반영 점수가 되니까 이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인데 이 100에서 5점이 깎인다 라고 하면 상당히 큰 감점이어서 보통 그래서 연대는 고대로 연대에 쓰려고 하다가도 영어가 2등급이면 고대로 갔습니다만 이제 내년에 고대는 또 마찬가지로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2등급의 성적이라면. 이유는 2등급에 1점만 감점하는 고려대 방식에서 3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는 내가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겠구나 이런 거죠.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영어가 좀 약한 친구들이 영포자 친구들이라든가 수탄만 잘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고려대 공대를 쓴다 아니면 연대 공대를 쓴다고 할 때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감점의 그 비중이 높아진 거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올해 입시와 달라진 영어 변별력 이렇게 됩니다. 선택형 수능에 대한 얘기 제가 여기다 정리는 안 했지만 논술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어려운 과목 선택해야 되겠구나. 언어 매체 그리고 미적 기하 중에 올해는 미적이 조금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 라든가 그리고 선택형 말고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공부에 있어서 영어는 변별력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 연세대부터 이제 한국 외대까지 쭉 찾아놨는데 지난해 말고 올해 모집 인원이 300명, 169명 이렇게 됩니다. 300명대, 600명대, 중앙대 600명으로 많죠. 근데 인원은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앞서 제가 한 10%대에서 이제 한 자릿수 대 9%대로 내려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내가 학생들 상담해 보면 논술 쓴다는 애가 없습니다. 논술 공부도 못하고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수생들을 위한 도전의 하나의 창구가 된다라는 거고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논술로 가기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만 재학생들이 논술 준비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또 아마 지금 이번에 조기 재수를 선택한 분들도 내가 3학년 때 논술할 시간이 있었나?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혹은 앞으로 논술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붙어야죠. 근데 이 대학이 어느 대학일까요? 파이낸스 경영 있는, 경제금융 있는 어디일까요? 네, 한양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한양대학교고요.
한양대학교의 학과별 점수 편차입니다. 학생들이 상경계열의 문제와 인문계열 문제 이 두 문제 정도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그룹 아이들끼리 같이 시험 보는 거고요. 요 그룹 아이들끼리 같이 시험 봅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사학과는 84점이었고요. 지난해 여기는 94.5.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 교실은 다르겠죠. 아니면 구분해서 나중에 시험을 학과별로 쪼개서 이제 채점을 하겠죠. 그러니까 10명을 뽑든 20명을 뽑든 그 뽑는 인원 가지고 합격자 평균을 내봤더니 이게 논술 평균 점수 현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을 보더라도 학과에 따라서 점수 편차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낸스 경영과 경제금융 사이에 93점, 90점의 차이가 있다 이런 겁니다. 매년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해는 67점으로 경제금융이 높았다가 파이낸스 경영이 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저가 판단할 때 문과 학생들에게 현재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학생들에게는 주지가 잘 안 되는데 널뛰기의 방식과 원리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보시면 학생의 점수가 이때는 높았다가 예를 들면 이때는 낮았다가 다시 높아지는 이런 경향은 학생들이 항상 그 해의 점수 결과를 보고 원서를 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이 원서를 쓰고 그러는 게 이 논술이라는 부분이 무조건 학과를 갖다 고집하지 않는다면 이런 학과들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항상 높은 성적대 아이들이 지원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전략적으로 사학과로 유회하든지 철학과로 우회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회학과 같은 경우도 약간의 눈치를 보면서 야 올해는 사회학과에 아이들이 좀 덜 올 것 같아. 이유는 지난해 점수에서 아이들의 원점수가 높은 걸 봤을 때 상위 그룹 애들이 물렸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과도 마찬가지로 이 한양대학교에 이렇게 여기 18, 19, 20학년도에 그 논술 성적을 보면 같은 그룹에 있는 학과 중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88점이고 원자력공학과는 82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같은 문제를 풀었던 집단인데 점수 차이가 난다면 학과별로 그 원서를 쓴 아이들끼리 만약에 여기 떨어진 아이가 있잖아요. 여기 쓰면 점수대로 보면 붙겠죠. 여기 썼던 아이는 합격했는데 이 점수 아이가 소프트웨어를 썼다면 떨어졌겠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학과에 대한 점수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선호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문과 쪽 학생들의 담임을 좀 많이 했었는데 문과 애들은 대학 가기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밑에 있는 학과를 뚫으려고 하고요. 이과 애들은 자기가 물화했으면 물화 쪽에 해당하는 학과를 가려고 하지 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 간호가 매일 빵꾸가 나거든요. 왜냐면 고대 성적으로 간호학과 가서 내가 의사 밑에 일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빵꾸가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과 애들은 간호학과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수시 보면 저쪽에 송파에 있는 모 자사고 학생 같은 경우가 내신이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했거든요. 수시로 고대 간호를 갔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외면 혹은 이탈 이런 게 있습니다. 정시도 마찬가지. 실제로 여기도 보시면 간호학과는 71점 정도로 다른 그룹에 비해 낮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재수를 하는 입장에서 꼭 합격해야 된다고 할 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양대학교고요. 자, 요거는 한양대학교의 출제입니다. 이렇게 상경계열은 확률 통계가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확통이 반영이 되니까 수투까지 나오니까 아이들이 많이 안 쓰고요. 점수도 그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생들이 상위 그룹은 맞지만 조금만 한다면 저는 수학 잘하니? 그러면 저는 한양대 상경. 경쟁률도 낮고 그리고 뽑는 인원 추합도 좀 많다 이런 점이 있어요. 여기는 자연계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오전이 좀 쉽고요. 오후가 되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 경향이 있고 의대도 오후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어두워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험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공개하고 있어요. 학교가 이렇게 공개를 해두고 있다는 점. 근데 이거를 제가 참 보면 일선에 있다 보면 당연히 재학생들은 손도 못 대지만 재수생 친구들도 수업 위주로만 들어요. 첨삭 받아야지. 근데 정작 이 문제를 여러 번 풀고 오래 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된 답안과 문제를 보면서
본인이 쓰고 고치고를 상당히 많이 할 시간을 얻는다면 논술은 논술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논술력을 바탕으로 모의 논술도 보고 지원해서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수하면서 논술을 깊이 한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논술 공부 자체를 수업 이외에도 기출문제 같은 예시 답안이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누적된 답안을 꼭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술에 대한 10계명 제가 그냥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수리 논술은 스킬로 안 된다. 원리가 있다. 논술 답안을 다른 사람이 설명할 수 있니? 교과서 그림이나 표는 항상 논술을 내서 많이 나오는 거야. 대체로 빈출되는 게 정해져 있어. 대학별 출제 문제 꼭 봐. 그리고 교과서 학습한 기본 지식과 원리. 왜냐하면 출처가 대부분 교과서, 사탐, 가탐 교과서입니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답변의 완성을 해야지. 평이한 난이도일수록 너 하나, 두 개 때문에 결국 떨어진다. 그리고 시간 많은 것 아니야. 시간 내에 완성하고 자체 첨삭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딱 저스트로 끝냈다는 게 잘한 게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1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답안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더더욱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논술 전형 학생부 성적은 비중이 낮습니다. 사실 40% 반영해도 거의 다 만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능은 최저 기준으로만 사용하지만 최저가 안 되면 아무리 했어도 불합격이다. 이런 경우를 10개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부 성적 40 한 거는 그 보여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우리는 논술 말고 학생부도 본다는데 그건 보여주기고요. 제도적으로는 보여주기고 실적으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논술 왜 떨어지는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논술 왜 떨어지는가 하면 한양대 아까 쓴 아이 있잖아요. 여기 아이들이 대체로 합격률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과 등급 4.82 평균 4대 안에서 그렇습니다. 수능 등급 2점대 수능 못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쓰는 대학이 거의 같은 라인입니다. 건국대 하나만 걸쳐놓고 나머지는 다 비슷한 안에 쓰니까 아이들 안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는 거죠. 한양대에서 만났던 아이를 경희대에서 보고 경희대에서 본 아이를 서강대에서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논술을 보는 아이들의 학과도 문제고 학과도 분산도 안 하고 학교도 분산도 안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수능 이후에 논술이 있으니까 만약에 쓴다면 내가 만약에 수능 성적으로 세종대 공대 혹은 세종대 문과를 쓸 성적이 나온다. 물론 더 올릴 수 있겠죠. 수능이 최종 나와봐야 되겠지만 구평에 그런 성적이 나왔다. 전 중간으로 본 겁니다. 세종대부터 동국대, 성대, 연대까지 다 쓰는 겁니다. 여기를 쓸 수 있습니다. 논술은 꼭 이것만이 아니라 논술역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건 뭐냐면 제가 뒤에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교과 전형이 상당히 늘어나서 학생들의 추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추합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대학이 자기 목표가 아니라면 안 해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사관학교. 이 사관학교는 수능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받은 전형 말고 직접 시험 보고, 왜냐하면 보통 사관학교 가서 보험 드는 전략을 많이 합니다. 문과건 이과건. 왜냐하면 여기 이 시험을 여름방학 때 보고 나서 1단계 붙여놓으면 수능 성적만 잘 나오면 거의 붙고 여기서 붙어도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 경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찰대라든가 사관학교 문제는 수능 문제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 준비를 하면서 여름방학엔 사관학교 도전해보고 또 나름의 긴장도 느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수시를 또 준비하는 그런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건 재학생 때는 이런 부분을 신경 못 쓰고 그냥 수시 혹은 정시, 올인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2외국어 제가 잠깐 언급해 드릴게요. 제2외국어를 이제 등급제로 전환하니까 등급만 나오니까 100분위도 표점도 안 나오니까 사탐을 대체하려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불가. 그래서 대체 대학이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재수해서 내가 문과인데 아랍어에서 아랍어 한 문제 더 맞아서 1등급 받아서 그거로 바꿔야지 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해 사례인데요. 지난해 사례인데 이게 사회문화 4등급이 나온 겁니다. 100분이 60이. 망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아랍어를 공부했고 100분이 100 그리고 91점의 표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표점 100분위를 보통 상위 대학은 이화여대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생의 점수가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은 이화여대 1차 추합 후에 합격했고 예비번호 101번으로 한국외대도 마찬가지로 최초합을 했고 왜냐하면 사탐이 대체된 학교니까요. 혹시 몰라서 글로벌 대학으로 원서를 썼는데 여기도 마찬 합격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의 성적이 물론 나머지 성적도 우수하긴 했지만 사탐의 변화가 이렇게 유리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전문적인 것인데 그동안 아까 앞서 보셨던 요 대학들, 이 대학들의 점수가 왜곡되었던 거 아세요? 문과는? 왜냐하면 이 대학이 대부분 주요 대학입니다. 중앙대건, 경희대건, 연세대건, 이화여대, 성대건, 한양대건 여기가 사탐 하나가 제2외국 대체가 되니까 학생들의 실제 점수보다 배치 점수가 높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제2외국어로 대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적 그 자체보다는 더 높은 합격선이 만들어졌던 것인데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적정한데 왜 떨어졌지? 그거야 당연히 기관에서 제2외국어 환산하고 대체하는 거 이것까지 다 정교하게 예상하기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과는 합격선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게 보수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저도 원서 써보면 이런 제2외국어를 가지고 대체해서 들어온 애들 때문에 사탐 점수 자체가 약간의 교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격 점수는 다시 또 좀 내려갈 것이고 이유는 사탐 대체 불가. 그러면 사탐이 뭐가 중요한가? 두 과목 다 잘해야죠. 예전에는 한 과목 잘하고 나머지 대체 이렇게 생각하는 전략을 했으나 이제 재수하면서 사탐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학생들에게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단권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에 대해서 여러 번의 노트 필기 그리고 그 내용이 추가되어서 한 권으로 묶어지는 것. 그게 두 과목으로 그리고 시작할 때도 나에게 맞는 과목을 꼭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수하면서 상담하면서 내 사탐 선택이 나에게 맞았는지 암기형인지 수리형인지 아니면 그런 것보다는 그냥 머리 쓰는 쪽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종 지원 전략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제 변수 몇 개 말씀드립니다. 이과 쪽은 연고대 자연계열 합격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지면 저는 재수하는 입장에서 아까 제가 재수생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이게 그런 현상이 예상되니까 그런 겁니다. 내 점수로 떨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붙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유는 수도권 전국권에 약대가 1,5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고대 쓰는 아이들이 자연과학 계열 쓰다가도 걔들도 편입해서 약대 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아예 약대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고대 이하, 성대, 서강대, 한양대, 공대에 학생들이 많이 약대로 빠져나가서 합격선 떨어진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문과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문과는 이 약대 때문에 특별히 이점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큰 이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주로 재학생 중심이긴 한데요. 추천을 받아서 최저를 맞춰서 대학 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수시 준비하는 아이들이고 정시도 제법 잘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수시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고요. 수능 최저 때문에 올해는 좀 고생하겠죠. 근데 내년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완화되거나 시험 출제도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전형은 재학생들의 전용 또는 내가 내신이 괜찮다 그러면 이 추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인원처럼 말이죠. 그 인원에 나도 끼어서 다시 한번 추천 전형으로 지원할 수가 있다. 이런 두 가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시 전략 모형도를 제가 한번 그려보면 내가 공부를 할 때 아까 수학도 중요하다. 수원, 수투 매우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냉정히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재수를 다시 하는데 교과 성적이 아쉽다. 그러면 직윤 전형이고 내신 재산출에서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전형을 쓰든 비교과에 우위가 있다라고 하면 비교과에 2에서 5등급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었는데 수능 최저가 있었고 지난해 학종으로 썼는데 좀 준비가 부족했다. 올해 고3의 마무리가 나름 괜찮았다. 재정비한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아니면 논술로 가면 됩니다. 나는 논술 수업도 열심히 들었고 기출문제도 상당히 많이 섭렵해서 논술 실력이 탄탄하고 모의고 성적 잘 나온다. 그러면 수능 최저 맞춰서 논술 지원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수능 공부 자체가 논술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니까 그 공부 자체를 결국 논술로 연결시켜서 계속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은 수능력의 우위가 되겠고 대부분 이제 모의평가가 1, 2등급 정도 나올 때까지 집중해서 대수능에 노력을 하고 당연히 정시 전형의 그 넓어진 문으로 준비하되
정시 전형은 반영 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45.2% 반영하는 서강대학교, 40% 반영하는 서울대학교 등등으로 학생들에 있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은 문이과 모두 매우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국어, 그리고 탐구, 결국은 선택형 수능에 해당한 수학, 국어 공부 자체가 그 반영 비율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먼저, 국어 그다음에 탐구나 영어는 비중이 비슷비슷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탐구가 제2외국어 대체가 안 되니까 탐구 잘 보면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원 가능성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입시 전략에 대한 나름의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좋은 성적 받으셔서 대학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도 재수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떤 아이들이 재수에 성공하는가 하는데 자세.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제 눈을 이렇게 아이 컨택하면서 열심히 들어주는 걸 1년 하잖아요. 저는 그걸 지구력, 인성, 그리고 나름의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재수를 잘 하고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공부한 내용을 반복하고 광범위해지면서 나중에 그게 가속도가 붙어 간다면 성적은 아마 대체로 이런 쪽으로 계단식이라 하더라도 쭉 올라가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정체를 거치다가 다시 또 쭉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 봅니다. 또 그런 모습이 재수의 하나의 표준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요. 2부에서는 제 얘기는 여기까지. 2부에서는 우리 박준호 원장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 어떻게 다르게 학생들을 우리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채울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